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에이전트 AI 스터디 1주차 기초 개념과 정의 파트 2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고 오늘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AI 에이전트의 기초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난 파트 1에 대한 내용을 되짚어 봄과 동시에 오늘 발표드릴 내용에 대한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LLM을 중심으로 추론을 실행하고 외부 도구를 연동하여 작업을 자동화하며 실시간 환경 변화에 따라 실행 계획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자율적인 지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전트의 분류인데요. 먼저 텍스트 에이전트의 경우 이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이 관찰된 텍스트와 행동이 모두 언어로 이루어진 경우를 지칭하게 됩니다. 이 AI가 발전하게 된 초창기부터 당시에는 LLM이 없었기 때문에 이 텍스트 에이전트가 사실상 이 AI 에이전트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 LLM이 나오게 되면서 이 LLM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LLM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고, 이 다양한 추론 기법을 함께 사용하여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리스닝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LLM과 AI 에이전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과거부터 규칙이나 데이터 기반의 랭귀지 모델이 존재를 했었고, 이제 이 토큰 간의 관계를 학습해서 다음에 단어를 자동으로 내뱉는 라지 랭귀지 모델인 LLM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LM과 LLM은 이 AI 에이전트와는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많이 사용되는 이 챗GPT는 AI 에이전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GPT도 마찬가지로 첫 시작은 순수한 LLM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GPT-4, GPT-5까지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달리티 인풋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툴 사용도 적극적으로 해서 또 품질이 좋은 답변을 내놓을 수가 있고, 굉장히 강력한 리즈닝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AI 에이전트는 아니지만 점차 AI 에이전트로 진화 중이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LLM과 이 LLM 베이스드의 AI 에이전트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AI 에이전트도 이 LLM을 두뇌로서 활용을 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스템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외부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며, 이 본인이 반복 실행을 하면서 스스로를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구축되어야 AI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LLM이 AI 에이전트에 적합한 이유는 다음 네 가지를 크게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LLM은 상세한 단계별 지침이 없어도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하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응성입니다. 이 LLM은 멀티모달 퓨전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 청각 등의 다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인바디먼트 기술 혹은 툴 사용을 바탕으로 이 LLM의 행동 공간이 확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능동성입니다. LLM은 Next Token Prediction Paradigm을 바탕으로 다음에 나올 단어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예측해서 생성해낼 수가 있고, 이는 굉장히 일반화된 추론 능력과 계획 능력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성입니다. 결국 LLM이 굉장히 잘하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혹은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을 바탕으로 이 인간이 해석 가능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이 AI 에이전트의 LLM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LLM 베이스드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LLM 베이스드 에이전트는 결국 이 LLM을 중심으로 이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논문들이 이 LLM 베이스드 에이전트의 구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양한 피규어를 제안을 해주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구조는 위 서베이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인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LLM 베이스드 에이전트를 Perception, Brain, Action 모듈로 구성이 되었다고 제안합니다. 아래 피규어를 살펴보시면 이 어떤 환경에서 유저의 요청에 대해서 이 에이전트는 인식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 LLM이 중심인 이 브레인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액션하는 액션 모듈을 거쳐서 이 결과물을 내뱉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Perception Brain Action 모듈은 사실 인간이 행동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따라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모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퍼셉션 모듈에서는 이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다양한 멀티모달 정보를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환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다음으로 브레인 모듈에서는 이 LLM을 중심으로 기억, 추론, 연산, 의사결정 등의 정보 처리가 일어나게 되며, 마지막으로 액션 모듈에서 이 에이전트가 어떤 결정을 수행할지에 대한 이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단순 LLM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모듈에서 이 위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 에이전트 스스로가 이 피드백을 받고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퍼셉션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시와 함께 앞으로 각 모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퍼셉션 모듈에서는 다양한 모달리티의 인풋을 이 LLM이 이해할 수 있는 내부 표현으로 변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아래에는 이 여행 일정을 짜주는 AI 에이전트가 있다고 했을 때 유저가 다음 주에 파리 여행 일정을 짜줘. 다만 이 항공, 숙소, 관광 일정까지 고려해야 해. 라는 텍스트 인풋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행지에 대한 사진 인풋이라든지 이 유저가 과거에 여행했던 사진들도 굉장히 다양한 인풋을 받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레인 모듈인데요. 이 브레인 모듈은 인간에 대한 마찬가지로 이 LLM이 중심으로 결국 이 AI 에이전트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타이폴로지는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Natural Language Interaction, 두 번째는 Knowledge, 세 번째는 Memory, 네 번째는 Reasoning and Planning, 마지막으로 Transferability 그리고 Generation 파트인데, 각 파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atural Language Interaction 파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언어는 표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화자의 의도, 욕구, 믿음 등의 숨은 정보를 내포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LLM은 굉장히 강력한 자연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브레인과 같이 똑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령 이 유저가 다음 주 파리 여행 일정을 짜줘, 항공 숙소 관광 일정까지 고려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에이전트의 브레인 모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선 이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간이 언제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범위가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이 언어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표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사실 이 유저의 요청에는 이 실행 가능한 여행 일정을 구성해달라는 암묵적인 요구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이 결국 유저의 요청을 다음 주 파리 여행의 여러 하위 태스크를 포함한 일정 계획 문제이구나 라고 모델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부 표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knowledge 파트인데요. LLM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은 지식과 복잡한 패턴을 모델 안에 내재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앞선 NLI 결과였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LLM은 본인이 학습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게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장거리 이동 후에는 시차 적응이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비행 후의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LLM이 인터넷에 있는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전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NLI 결과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본인이 스스로 세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메모리 파트인데요. 메모리는 에이전트의 과거 observation, thoughts, action 등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마치 인간의 기억처럼 이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여 어떻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해결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선 예시를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여행 계획을 짤 때 에이전트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령 사용자의 과거 여행 패턴이 어떠했는지, 이 사용자의 선호도가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 사용자는 결국 여유로운 여행을 선호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서 일정의 밀도를 낮출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결과를 내는, 즉 이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메모리를 바탕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모리 모듈에도 다음 두 가지 주요한 챌린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은 이 메모리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제약 조건을 초과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이 관련 메모리를 잘 추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먼저 첫 번째로 이 트랜스포머의 길이의 제한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텍스트 트렁케이션이나 세그멘팅 인풋을 통해서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제약 조건을 좀 늘리는 방법도 존재를 하고, 두 번째는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메모리를 요약하거나 이 벡터 혹은 데이터 구조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압축해서 이 캐파빌리티를 개선하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리트리버하기 위한 방안에도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recency, relevance, importance 기반으로 자동 검색하게 하여 높은 점수가 더 우선순위로 리트리브 되게 하는 연구도 존재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사용자나 시스템이 메모리를 인터랙티브하게 편집을 하면서 이 메모리를 또 효율적으로 리트리브하게 하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즈닝 앤 플래닝 파트인데요. 이미 이 LLM의 리즈닝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이 train of thought 같은 경우에는 LLM이 한 번에 답변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 추론 과정을 세팅을 해두어서 최종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COT를 기반으로 굉장히 이 파생된 다양한 방법들이 이렇게 추가되어서 제한이 되고 있는데, 다시 또 예시로 한번 돌아가 보게 된다면 먼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앞선 노우레지 파트와 메모리 파트에서 입력된 정보를 종합하게 됩니다. 이 종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요소가 충돌하는지를 식별하게 되는데요. 가령 노우레지 파트에서는 파리는 굉장히 많은 관광지를 보유 중이라는 정보가 입력이 되었고, 메모리 파트에서는 사용자가 굉장히 여유로운 일정을 선호한다 라는 정보가 입력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에이전트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충돌 요소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관광지를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결과를 내놓게 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에이전트가 제약 조건을 아래와 같이 생성하게 됩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를 거쳤을 때 최종 리스닝 결과가 결국에는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사용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면서 여행의 만족도를 높이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최종적인 추론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플래닝인데요. 이 플래닝 파트에서는 앞선 리스닝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지 에이전트가 결정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래닝 파트에는 크게 두 가지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플랜 포뮬레이션입니다. 이 전체 작업을 하위 여러 개의 태스크로 분해를 하게 되고, 이 플랜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계획을 결정하는 단계인데, 원샷 방법처럼 한 번에 계획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스텝 바이 스텝처럼 하나씩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플랜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 수립된 계획을 피드백하는 과정입니다. 이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내부적으로 스스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인간이라든지 환경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간단한 플래닝 예시를 살펴보면은 먼저 일정을 시간축으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결국 목표는 여행의 동선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지의 후보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구성하게 되고, 앞서 리스닝 결과에서도 나왔던 결과이지만 결국에는 동선을 최적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광지들을 동선 기반으로 클러스터링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리스닝 결과를 기반해서 이 클러스터들을 각 요일에 적합하게 배치를 하게 되면서 이 플랜 포뮬레이션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포뮬레이션된 플랜은 이제 다음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인간 또는 환경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서 최종 디시션이 나오게 되면은 이 액션 모듈에서 이 최종 결정된 사항을
액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뒤에 액션 모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행동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면 에이전트는 스스로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면서 다음에 또 어떤 태스크를 진행할 때 본인이 이 업데이트된 메모리를 적극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파트는 Transferability와 Generalization 파트인데요. 이 LLM 베이스드 에이전트는 새로운 태스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다이나믹 러닝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LLM 자체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아래 능력들은 이미 LLM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에 일반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예시인데요. 가령 사용자가 이번에는 LA의 여행 일정을 따달라고 했을 때 에이전트는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던 방식과 동일하게 노울리지 파티 혹은 업데이트된 메모리 그리고 이 리스닝과 플래닝을 거쳐서 또 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 AI 에이전트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액션 모듈입니다. 액션 모듈에서는 앞선 브레인 모듈에서 정해진 결정을 어떻게 행동으로 취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모두가 알고 있으시다시피 LLM은 이 텍스처럴 아웃풋을 내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텍스트 아웃풋만이 아니라 LLM이 할 수 없는, 즉 이 에이전트가 갖추기 어려운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API를 호출한다든지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등의 다양한 외부 툴을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먼 미래에는 이 어떤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액션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인바디드 액션 방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선 예시를 이어서 설명해 드리면 결국 정해진 계획에 대해서 이 LLM이 굉장히 잘하는 에이전트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LLM이 잘하는 이 텍스처 아웃풋을 낼 수도 있다라는 예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모듈에서 이 툴 유싱이 어떻게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 연구도 좀 간단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허깅 GPT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사용자가 LLM이 해결할 수 없는 요청을 주게 되면은 이 LLM이 허깅 페이스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해서 그 작업을 수행해야 될지를 결정한 다음에 실제로 작업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LLM이 잘하는 이 텍스처 아웃풋을 내놓는 것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언어 모델은 텍스처 아웃풋을 내는 거에 강점은 있지만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외부에 있는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출력물의 품질을 높이는 것 자체가 AI 에이전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에이전트가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에이전트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에이전트가 이 사용자의 반복적인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도록 도움 주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침 없이도 에이전트가 어떤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계획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인데, 이 에이전트가 혁신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과학 분야에서 혼자 스스로가 연구를 하는 등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에이전트의 활용 시나리오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싱글 에이전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태스크 오리엔티드 디플로이먼트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perception, brain, action 이 시나리오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용자가 하이 퀄리티의 자연어 지시를 에이전트에게 내리면 에이전트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이 계획을 하게 되고 또 하위 태스크로 분해를 해서 리스닝을 하고 또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내놓게 되는데 그 결론을 실행함으로써 일련의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는 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피드백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스스로 자신의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간단한 예시로는 가령 대학원생이 어떤 분야의 연구계획서 초안을 작성해줘 라는 명확한 좀 지시를 내렸을 때 이 에이전트가 해당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연구 배경을 제안하며 또 방법론의 초안을 작성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릴 수 있다. 또 이때 이 사용자의 니즈에 맞추어서 해당 메모리를 활용해서 좀 개인 스페시픽하게 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점도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Innovation Oriented Deployment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태스크 오리엔티드처럼 단순한 반복 업무가 아니라 에이전트 스스로가 어떤 지식을 창출하고 과학적인 발견을 한다던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등을 수행하는 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는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이 어떤 분야의 졸업 논문을 작성해달라는 굉장히 러프한 이런 지시를 내려도 에이전트가 스스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하고 어떤 부분이 연구 공백이 있는지 찾아서 그 해당 파트에 맞는 알맞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노베이션 오리엔티드 파트의 중요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는 라이프 사이클 오리엔티드 디플로이먼트입니다. 아직 에이전트가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며 스스로의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결국 이 AGI라는 것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플 에이전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멀티플 에이전트의 모티베이션은 이 민스키라는 컴퓨터 과학자로부터 유래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과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지능은 통일된 중앙 처리 장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기능을 가진 수많은 작은 에이전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결국 멀티플 에이전트 시나리오는 이 에이전트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인 내추럴 랭귀지에 기반 통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플 에이전트 시나리오에는 크게 협력적인 상황과 적대적인 상황이라고 적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협력적인 상황에도 또 크게 두 가지로 상황이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질서 협력으로 해당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에이전트가 이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이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질서화된 협력으로 각 에이전트들이 효율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라는 장점을 갖지만서도 어떤 역할에 대한 좀 고정성이 있다라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적대적인 상호작용인데 이 에이전트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 태스크의 품질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다 보면 잘못된 합의로의 수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선 이 시나리오, 멀티플 에이전트 시나리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 연구를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이번 첫 번째로는 질서화된 이 협력 예시인데 이챗 데브라는 논문에서는 이 어떤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에이전트의 역할을 분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 단계를 에이전트가 맡아야 될 단계를 체인화하여서 좀 이 에이전트가 본인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효율적으로 알고 또 이 최종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에이전트를 구조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연구이고요. 다음으로 적대적인 상호작용의 예시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최 니벨이라는 연구에서는 방금 설명드렸던 이 에이전트가 서로 협력하며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에이전트가 이제 적대적인 상황에서 서로 토론을 하게 되면서 이 생성된 응답의 품질을 평가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었고 실제로 협력하는 상황보다 이렇게 논쟁적인 토론을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보고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간의 시스템이 아니라 결국 인간과 에이전트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AI 에이전트가 사용되는 방향은 이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인간이 지시를 하게 되면은 그 지시에 맞추어서 에이전트가 특정 행동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인간이 시스템에게 어떤 정량적인 혹은 정성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점점 그 유저의 니즈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에이전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에이전트가 더 발전해 나가면 나갈수록 스스로 혼자 자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인간과 이 대칭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어, 시나리오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가 인간의 감정을 공감해주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도 존재를 할 것이고, 혹은 인간과 에이전트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는 상황도 추후에는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콘클루션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AI 에이전트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반복 실행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 단순한 LLM과 LLM 베이스드 에이전트는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LLM 베이스드 AI 에이전트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봤는데, 제가 오늘 소개드린 구조는 Perception, Brain, Action 모듈로 PBA 모듈로 구성된 구조를 소개를 드렸고, 이제 2주차 때는 Cognitive Architecture와 같은 또 다른 구조에 대한 개념을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의 활용 시나리오에는 싱글, 머틀플, 그리고 휴먼과 에이전트의 상호작용, 이 다양한 활용 시나리오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